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부산의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특혜성 조항을 그대로 포함한 채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움직임엔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혜성 조항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이래가지고 안전성부터 해가지고 다 가덕공항은 안 된다 이러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해주실 것처럼 가덕도 공항 입지 근처에 오늘 방문을 하셨고. 하지만 조금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거나 오늘 가덕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지 처리 자체를 막아선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법안 처리가 멈춰서기엔 여당의 의지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법률로서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서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부산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산 지역 의원들은 앞장섰습니다.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국토부를 비판하면서 장관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보고서고 부산 시민의 염원인 가덕 신공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 주십시오. 법안에는 기재부 장관이 직권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내 제1당과 제2당이 부산이 요구한 특혜성 조항을 고스란히 받아준 겁니다. 정의당은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 사업이 될 것입니다. 당 소속 법사위원이 없어 처리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일 바로 국회 본회의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상정해 법제화를 완성짓는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간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엔 가덕도 신공항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던 국토교통부의 변창흠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국토부가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KTX로 부산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첫 보고부터 가덕도 신공항이 등장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사실상 영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도 이곳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가덕도 신공항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이어 문 대통령은 어업 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인근 해상으로 나갔습니다. 연약 기반으로 치면 지금 팀의 공항 지역도 연약 지방. 직접 입지를 살펴보고 특별법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조항이 담긴 걸 의식한 듯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비관적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자료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가덕도 공항 건설비를 28조 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항 건설비로만 하면 부산시 용역으로 따지면 7.5조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국토부가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야당은 이런 방문 자체를 부산시장 보궐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를 넘은 선거 개입입니다.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매표 공항이라며 가덕도 공항 추진 자체에 반대해온 정의당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궐선거와 무관하게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부정적인 입장이 담긴 국토부의 보고서를 놓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찬성하면 직무유기라는 입장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을 받아 일을 처리해도 결국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오늘 관과에서는 어제 공개된 국토부의 가덕 신공항 검토 보고서가 하루 종일 회자됐습니다. 특히 직무유기와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반대한 대목을 앞으로 국회의 압박에 대응하는 매뉴얼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큽니다. 시작은 정치권에서 해놨다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가덕 신공항의 수혜지로 꼽히는 부산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부산에서 있는 공항이지만은 국가적인 그거잖아요. 사리는 유지비용 엄청 들듯이 또 가덕도 공항까지 저렇게 지나놓고 유지비용이 엄청나게 들면 그것도 우리 후손들이 다 감당해야 되잖아.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강행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국토부에서 항공 분야를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과 국토부 차관을 역임했던 공무원은 국회가 국토부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정치권이 귀담아 듣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도 월성원전에서 보듯 정치권 요구대로 정책을 추진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시대라며 이번 국토부의 반대는 자기 방어를 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밀어붙인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또 공무원들이라면 정확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당과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직사회가 더 이상 반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에 출석한 국토부 차관은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 문건 들고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가덕도 신공항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여야 합의된 사항은 지키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지를 놓고 어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옥신각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결국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게 아니었다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엔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가져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위가 다음 주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가져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적,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수사청의 형태로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권이 이관되는 것이고요. 앞서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 지시로 알려지면서 당청 갈등 기류까지 형성됐던 상황.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실장님? 네.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 하지만 개혁위는 속도 조절 자체가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라며 법안 발의 연기를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청와대 기류를 전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범계 법무장관도 당청 갈등설을 진화하면서 수사청 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는 여전히 대통령의 의중은 일단 수사권 조정부터 안착시키는 데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박 장관에게 했다는 말에 올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대전제라는 지시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1차 검찰개혁의 장단점을 지켜본 뒤 2차 개혁으로 나가자는 쪽이라고 청와대 기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시기가 적절하냐 등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경론이 민주당 내에서 더 커질 걸로 보여 검찰 수사권 제거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는 예정대로 빨리 진행될 전망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 있던 백신은 오늘 새벽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오는 28일까지 1,900곳에 차례로 배송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경찰과 특전사까지 나서 백신을 실은 차량을 경호합니다. 백신이 도착한 경기도의 광명보건소를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원래는 근무를 마쳤을 시간인데 보건소에 불이 켜져 있네요.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요. 보건소불은 아직도 켜져 있고 직원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접종 받으셔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보건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접종을 하는지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먼저 체온을 재는 공간이 있습니다. 체온을 재고 나서는 예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지, 과거 병력이 있는지,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오시면 여기 대기 장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 이 바닥에 적혀 있는 화살표를 따라서 접종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접종을 하고 난 뒤에는 바로 옆에 있는 접종 대기 장소로 다시 이동을 해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옮겨진 백신이 지금 보관돼 있을 텐데요.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네, 이쪽으로 가시면요. 이게 바로 백신을 보관하고 있는 전용 냉장고입니다. 약 7시간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명분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도착해서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지금 현재 온도가 3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위에는 오토콜이라는 장비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온도가 2에서 8도를 5분 이상 벗어나게 되면은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보건소 직원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이렇게 콜드체인이라는 유통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일 누가 제일 먼저 맞게 될지, 그러니까 1호 접종자가 누구일지가 관심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질병관리청은 1호 접종자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 접종이 내일 오전 9시에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가 첫 번째 접종자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지난해 1차 대유행을 겪었던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윤두열 기자가 동산병원에 나가 있습니다. 윤 기자, 동산병원은 지난해 통째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곳이죠? 네, 이곳 동산병원은 지난해 1차 대유행 때 166일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면서 1,000명 넘는 코로나 환자가 치료를 받은 곳입니다. 이 병원이 대구 1호 예방접종센터가 됐습니다. 이곳에는 초저온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 접종을 담당하게 됩니다. 내일 이곳에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게 되면 냉동 보관을 해두었다가 3월 8일쯤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대구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요양병원이나 보건소로 배송이 됐습니다. 대구 지역 첫 백신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부부 의사가 맞습니다. 오늘 모의 훈련도 했다면서요? 어떤 걸 한 겁니까? 네, 백신을 해동, 희석하는 백신 접종 준비 과정도 그대로 해봤고요. 시민들이 참가해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실에서 예방접종을 실제로 맞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또 특히 접종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다는 걸 가정해서 응급처치 후에 구급대가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경북도 좀 알아보죠. 경북은 어디에서 첫 접종이 시작됩니까? 네, 경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한 안동에서 첫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안동시 보건소에서 요양원 종사자들과 환자들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게 됩니다. 오늘 안동 시내 곳곳을 좀 둘러봤는데요.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백신으로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자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대로 백신을 맞고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시민들은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면서 내 차례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30과 3, 그리고 또 3, 이 세 개 숫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김서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접종 부위가 붓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차가운 수건을 대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통제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열이 나거나 토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가볍게 지나가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급성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신을 맞고 나면 15분에서 30분은 접종 기관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집에 갔다고 해도 적어도 3시간은 주의 깊게 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3시간이 지나도 열이 계속 나거나 토할 것 같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기서 괜찮다고 해도 최소 3일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이상 반응을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면 심의 뒤에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종받은 사람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았다고 집합금지 등에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접종자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JTBC 김사연입니다. 내일 맞게 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영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맞기 시작한 백신입니다. 맞은 후에는 몸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건지 영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종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케임브리지 국제교육업체에서 일하는 신종옥 씨는 백신을 맞기 전 걱정이 앞섰습니다. 백신 맞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맞지 않아도 되면 굳이 맞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 몸에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지난 17일 접종을 받았습니다. 한 20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팔이 맞은 접종한 부분 팔이 조금 뻐근하더라고요.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팔도 괜찮아졌고요. 런던의 대학에서 박사 과정으로 있는 오윤아 씨도 지난 10일 접종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후 2시에 접종을 했는데 저녁부터 약간 열이 오는 것 같으면서 근육통이 시작되긴 하더라고요. 한 몸살 걸렸을 때의 정도? 네, 그냥 좀 아프다 정도. 진통제를 먹으니 곧바로 괜찮아졌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적도 있는 오 씨는 당시 통증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약을 먹어도 일단 가라앉지가 않고 열도 그렇고 근육통도 그렇고요. 나중에는 미각도 잃고 약을 먹어도 이게 안 없어져서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방법으로 아팠거든요. 70세 영국인인 로라도 2주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At first we felt a bit strange having a vaccination, worried about what it was, but seeing how desperately ill people have become and how so many young people and old people are dying, we feel absolutely reassured that we've had it done. 이상 반응이 있었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I feel absolutely fine. Had a little fever for a couple of days following that, but no side effects at all and completely back to normal. 접종 부위가 붓거나 구토와 두통, 발열과 피로감 등은 흔한 반응입니다. 사람에 따라 증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39도 이상 고열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백신을 보내면서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제주도로 출발한 백신인데 나간 지 20분 만에 보관 온도가 정해진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급하게 차를 돌려서 다른 백신으로 바꿔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차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나선 지 20분 정도 지나 멈췄습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담은 용기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1.5도까지 내려간 겁니다. 차 안엔 백신 3,900회분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500회분을 담은 용기 14개의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1,25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정상 온도로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목포항으로 가던 차를 돌렸습니다. 새 백신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차에 다른 백신을 싣고 다시 이천 물류센터를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지만 방역 당국은 회수한 백신은 폐기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쓰겠다고 했습니다. 적정 온도를 오랜 시간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품질에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보관 온도에서 약 0.5도씨 정도 벗어난 상황이었고 또 동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백신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체된 백신은 오늘 새벽 6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JTBC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병청에선 냉매 안정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쉽게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일단 제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시간 가는데 냉매는 11시간 분량이다. 꼭 11시간 분량은 아니지만 규정보다 더 많은 냉매가 들어간 걸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천 물류센터에서 목포항까지는 5시간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또 목포항에서 제주까지는 배로 또 5시간, 이렇게 총 10시간이 걸리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매를 10시간 분량보다 더 많이 넣은 걸로 보입니다. 냉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온도가 더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너무 많이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개 상자 중에 1개 빼곤 모두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출발한 지 20분 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자마자는 바로 알아낸 겁니까? 네, 그래서 제목을 그래도 벨은 울렸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은 잘못됐는데 온도가 이상하면 알려주는 장치는 제때 작동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20분 만에 바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알았으니까요. 백신이 보관되고 보내지는 전 과정에서 적정 온도,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 이 온도를 벗어나면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은 온도 관리가 더 까다로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날 위험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이 오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 3일 화이자 백신 모의 수송 훈련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수송 용기 안에 종이 상자가 냉매인 드라이 아이스와 엉겨붙으면서 떨어지지 않아서 약 10분 정도 백신 상자가 상온에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는 하지만 사고는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특히 해외에서 유통 중에 벌어진 사고로 적지 않은 분량이 폐기 처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막는 꼼꼼한 준비가 내일부터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